네, 안녕하세요. 7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김주현입니다. 지난주 어마어마했던 폭우가 지나고 피해가 적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다시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중간 없이 굉장히 극단적인 흐름이에요. 해서 무섭기도 하고 좀 피로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들여다보면서 대응에 대한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김석권 시작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되게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네. 비가 뭐 이쪽 수도권은 별로 안 내리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뭐 지방은 상당히 좀 네. 피해가 컸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피해에서 좀 많이 음.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이 비로 인한 피해도 사실 상당했는데 날이 또 너무 더워진다고 하니까 사실 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어제 초복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복다리문 좀 하셨나요? 맞습니다. 먹어야죠. 네. 근데 그럼요. 어제 갔는데 정말 어. 많은 분들이 어. 또 복집, 특히 이제 복집이요? 삼계탕을 네. 먹으러 갔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거기 찾아와서 네. 꽤 오래 기다리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사실 기후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음. 먹는 거라도 좀 잘 챙겨 드셔야 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눌지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 네. 그리고 그에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고질적인 이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네.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본 또 유럽 나눠서 이번 주 또 일정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전체 분위기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야 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역시 힘을, 특히 엔비디아가 역시 그럼요. 힘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뭐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네.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4월 달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꽤 확대되는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당시 4월 7일 저점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달러까지 감소하는 네.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3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보면 시가총액이 거의 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의 4조 2천억 달러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2조 4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한 1조 6, 7천억 달러가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 와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시가총액 내에서 IT 섹터와 그리고 이 IT 섹터의 하위 섹터 중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네.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P 500 시가총액이 대략 한 5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3분의 1이 바로 IT 섹터이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약 13% 정도는 그 중에 아니라 이제 S&P 500 내에서 13% 정도는 바로 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섹터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드캐리한, 그러니까 IT와 또는 반도체의 이런 시가총액 증가를 하드캐리한 건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각각 방금 말씀드린 이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될까라고 한번 보면, 일단 반도체 섹터 내에 보면 이 반도체 섹터를 구성하는 기업들 개수가 19개밖에 되지 않아요. 네.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19개 기업 중에서 단연 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크긴 한데, 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내에서 차지하는 이 엔비디아의 비중이 59%예요.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IT sektor로만 보면 이게 한 29% 정도 됩니다. 근데 이 IT 섹터 내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굵직한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하나가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S&P 500 전체 내에서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약 7.6%, 네. 단일 기업 하나가 7.6%를 좀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의 이 흐름상에서 보면 뭐 닷컴 버블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전 사이클보다 좀 더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보다
이 쏠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큰 그러네요. 상황이 네. 나타나고 있고 이제 반대로 또는 역설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서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AI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제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뭐 전체적인 기업들 또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규모라든지 또는 뭐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버린 AI 이런 네.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저사양 인공지능 칩이긴 하지만 이제 새롭게 또 중국에 뭐 수출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런 네. 가능성들이 여러 차례 좀 열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호재성 재료 속에서 앞으로의 그 뭐 귀축 이런 부분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뭐 어느 때든 그렇습니다만 너무 하나의 비중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높아지면 그에 대한 반작용도 늘 좀 그렇죠. 고민을 하게 되기 네.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어쨌든 지금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맞습니다.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음. 분명히 풍부한 상황이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어제 진행이 됐어요. 있었죠. 앞두고서 일본 금융시장 내에서도 눈에 띄는 흐름이 있었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단에서는 상당히 방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 반면에 다른 자산 시장, 특히 채권 시장 내에서는 약간 경고성 네. 발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보면 뭐 일본의 장기채 금리라든지 또는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다시금 우상향하는 상승하는 네.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과 이제 금리 간의 상관관계를 좀 보면 여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의 성장주들의 가치 산정을 할 때 미래의 가치를 이제 현재로 가져오죠. 그렇죠. 현재 가치화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가져오는 가치의 값 자체가 감소하는 작아지는 영향이 거죠. 네.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 금리 간에 약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이 30년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장기 금리 레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는 경고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30년 장기 금리가요. 그리고 주황색 선이 일본의 장기 금리인데 일본의 장기채 발행이 1999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199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제 끝난 일본 참여연 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립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있는데 이쪽이 참패를 했어요. 네, 참패를 과반을 했고 확보를 과반을 못한 확보를 걸로 못했죠. 보이죠.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본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의 관세 이슈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이번에 뭐 연립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당에서는 전국민 지원금 2만 엔을 얘기했었고 또는 야당에서는 소비세 감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족한 이 재정들을 다 어디서 메꿀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채 발행에 대한 니즈가 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 BOJ 이제 다음 주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BOJ의 행보에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미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물가와 관련한 이제 부분들인 그렇죠. 건데 이게 이제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 계속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는 과정이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과거에 축소됐던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에는 다소 좀 불안한 요인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네네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장에 나타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요인들도 있다. 이런 요인들이 증시의 하방을 또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앞서 보셨던
장기 금리의 움직임과 좀 같이 연계해서 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앞단에서 뭐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너무 끌어가는 흐름이 한쪽에 편향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반작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반작용이 나타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뭐가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로 이제 금리라는 그렇죠. 부분 네. 좀 신경 써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한국 증시 이야기 이제 네.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지난주 초에는 3,200을 넘기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뒤에 K증시 리레이팅 기대감 나오는데 사실 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 고질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정말 좀 이번엔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지금 뭐 거의 새 정부의 기조가 네. 이쪽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까 부동산에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또는 이제 가계의 전체적인 금융자산의 비중 또는 비금융자산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금융자산보다는 비금융자산이 훨씬 더 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뭐 한 3대 7 정도 비중이니까요. 근데 반면에 미국 가계의 자산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라는 거죠. 금융자산의 비중이 7, 그리고 비금융자산으로 보여지는 부동산이 한 3,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완전히 이렇게 대전환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부동산과 같은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조치 그리고 정책들을 이번에 이제 대거 내놓고 있고 이 정부의 이제 기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상법 개정안이 이번에 최근에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법 개정안 내에 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이전에는 회사를 위했다라고 충실 의무를 본다라고 하면 회사만 이제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회사와 주주를 병기하게 네.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까지는 사회이사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이제는 사회이사가 아니라 이제 독립이사라고 이제 명칭을 바뀌기도 했고 이 독립이사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까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는 이제 소액주주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금융주라든지 금융주나 또는 이제 고배당주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은 자사주를 기업들이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자사주를 매입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사주를 기업들이 뭐 잉여 현금이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소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주당 수익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이제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도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의무화 조치가 없었죠. 실제 작년에 저희가 연초에 나왔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약간 강제성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에 네. 대한 부분에 시장에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추진하겠다. 이 내용들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배당 분리 네. 가세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고배당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고했다라고 한 부분들도 이 배당 분리 가세에 대한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저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좀 더 디벨롭 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 계속 장애물이 되어 왔던 이런 요인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갖고 있는 장부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인 거잖아요. 네. 이걸 저희가 이제 PBR 차트 흐름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 현재 3,200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PBR이 선행 PBR이 대략 1.1배 정도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면 저 PBR 밴드 차트를 한번 쭉 살펴보면 과거 이제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때 PBR 밸류가 0.9배에서 1.5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Nikkei 지수가 2만 포인트에서 4만 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시행한 지가 0.9배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1.1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옆에 벤치마크를 삼고 있는 일본 사례까지 한번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가 좀 더 높아져도 된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그러니까 특히 미국 월가의 IB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목표 주가 자체를 좀 더 계속해서 줄 상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물론 이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밴드를 제시를 하고 있지 않긴 상황이지만 네. 시장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3,500에서 4,000포인트 정도 레인지의 목표 주가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이 PBR은 어찌됐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느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장표에 준비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선행 PBR 그래프와 그리고 ROE 기업들의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그래프를 좀 나타낸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좀 낮은 부분에 있어요. 네, 뭐 네. 밸류도 좀 낮고 기업들 이익도 좀 낮은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저걸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옆에 중국이 있고요. 네. 유럽 이머징. 그러니까 저런 비교 국가들보다 또는 비교 지역보다 좀 우리나라가 좀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12개월 선행 PBR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과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는 네. 모습이 네.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일단 최근의 시장 반응은 정부의 어떤 정책 제도적 지원에 의한 일단 축으로 따지면 위로의. Y축의 이동인 거죠. 네. Y축의 이동인 거고 이 X축으로의 이동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네. 2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 성장률 이번 주에 이제 잠정치 네. 2분기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그 이야기 이제 뒷단에 음. 일정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 세 번째 이슈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번 주에 일본 참여연 선거 앞서 이야기했던 거 그 결과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유럽은 유로존에서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맞습니다.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일본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본 전국이 쉽지 않은 구간에 네. 들어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할지 그 이야기 먼저 좀 간단하게 할까요? 뭐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에 이제 지지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 여전히 이제 자민당이 좀 높은 지지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도 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일단 선거는 이제 끝났거든요. 네. 이제 선거는 끝난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패를 했어요. 네. 참패를 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일본은 의회 내각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의 총리인 이제 이시바 시게루 네. 총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선거를 계속해서 졌거든요. 이전에 작년에 있었던 중의원도 중의원 졌고, 선거부터 해서 네. 도쿄도의회 선거까지 그리고 이번에 참여 선거까지 하면 3연패예요. 네. 이게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본 내에서 일본 정치 역사 속에 보면 1955년 이후에 처음이다. 네, 1955년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민당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기에 좀 도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앞서 약간 이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죠.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예상치 못하게 이전에는 이제 4월 2일 날에는 24%였는데 이게 25%로 1%포인트 올랐어요. 그 와중에 가장 많이 협상을 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네. 이제까지 7번 했거든요. 그 사이에 뭐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한 2번 정도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이게 일본 내에서 이런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책임론이 많이 그럴 부각을 수밖에 하게 될 없죠. 것 같고 네. 워낙 또 야당의 믿김이 이제 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 혼란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야당 쪽에서 주장을 많이 했던 게 소비세 감세와 관련한 네. 부분들이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소비세 감세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장기 금리가 지속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일본의 장기 금리가 일본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미국과 또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번 주에 일본 내에서 물가가 또 발표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일본 전국 물가가 아니라 도쿄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도쿄 물가를 유심히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일단 도쿄가 일본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의 뭐
일본 전국 물가의 벤치마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예상치 같은 경우는 전월과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저게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BOJ 회의가 있거든요. 네.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각각 25bp씩 인상을 하면서 연간 50bp 정도 인상을 해서 네. 올 연말에는 대략 일본의 정책 금리가 1%가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물가가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네, BOJ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상황이 되겠죠. 네. 네. 앞서서 이제 이번 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일단 이번 달은 좀 쉬어갈까요? 이번 달은 좀 쉬어갈 가능성을 일단 시장에서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20일을 보라면서 24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무려 8번의 금리 인하를 네.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4.5%에서 2.15%까지 대폭 이제 낮춘 상황이기도 해요. 물론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내릴 걸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예상 금리가 대략 1.75%인 거니까 지금과 좀 비교를 해보면 한 50bp 정도는 더, 한 40bp 정도, 50bp 정도는 네.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여러 차례 회의가 좀 남아 있는 과정에서 일단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탑을 하고 좀 관망하는 심리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주요국 기준금리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알겠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와중에 미국도 마찬가지도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본격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네,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럽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말에 통화, 재정 정책 모두 다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일본만 제외하면 지금 말씀드린 뭐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그 유로존 유럽. 이거 같은 네. 경우가 전부 다 직전 고점의 유동성을 다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중 통화에서는 광의 통화라고 할 수 있는 M2를 통해서 이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4개 국가의 그러니까 광의 통화 합산 추계를 보면 이미 다 직전 고점을 다 넘어서서 네.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상당히 본격적인 유동성 팽창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는 당연히 좀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인플레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이 많다 보니 시중에 돈이 많으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들썩들썩할 올라가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 들어서는 암호화폐와 같은 이런 자산 쪽에 가격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역시 금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있긴 합니다만 또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맞습니다. 게 네. 자산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이다라는 부분도 짚어봤고, 이번 주 ECB 통화정책 회의 예정돼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정 가운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좀 챙겨야 할 것 네. 같아요. 2분기 GDP 잠정치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도 발표가 되죠. 네,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 차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면 1분기에 0.2%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역성장을 했고, 실제 뭐 지난 5월 달에 한국은행 그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나와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발언도 뭐냐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건설 경기가 만약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 1%를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민생 소비 회복 쿠폰. 쿠폰? 이제 네. 그걸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략 한 20에서 40bp 정도 더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1%에서 1.2%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2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0.5% 그리고 3분기, 4분기 추정치 자체가 전부 다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민간 소비 쪽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회복을 소비 심리 자체가 좀 가파르게 회복을 하면서 앞서 어제 그 삼계탕 보러 갔는데 네. 가게가 상당히 북적북적했다라고 이제 네.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그 초복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슈도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좀 견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건설 경기가 살아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라고 네. 했는데 이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2분기에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걸로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된 일정들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연이어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외에 기업 실적 관련해서는 버라이즌과 로키드 마틴, GM,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맥도날드, 엑스모빌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유로존에선 ECB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소비자 신뢰지수와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공개되고요. 참여연 선거 치른 일본은 오늘 바다의 날로 휴장이라는 것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 아침 함께하면서 주간 봐야 할 일정까지 함께 챙겨드렸어요.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